자, 90페이지입니다.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 내용을 보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 자, 개화파가 형성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옆에 그 도표를 보면은 개화파는 누구에서 이어지냐면 위로 올라가면 그 이전 시대 통상계화론, 그리고 통상계화론은 그 이전에 18세기에 나왔던 실학의 일파인 북학파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계화파는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공부할 때 포인트는 어떤 게 되냐면 이 계화파에 영향을 준 북학파와 통상계화론의 특징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계화파가 나뉘어지잖아.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로 나뉘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온건과 급진으로 나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흥선대원군 시절이니까 1863년부터 73년까지의 시기겠지. 그래서 대놓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척합의를 세우는 등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워낙 강력한 시절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 통상계화론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통상계화론은 북학파의 문제의식을 계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학파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북학파는 청나라를 본받자고 얘기했어. 왜? 자, 북학파를 이끌어간 사람이 박지원과 박제가가 주요 인물인데 이 두 명은 청나라에 가보니까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청나라가 발전한 상태였단 말이야. 18세기였어. 그래서 북학파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청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못해서 청나라를 애써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걸 비판한 거지.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해서 계속 비판만 하고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가보니까 청나라 너무 발전했다. 우리도 청나라를 본받아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청나라를 본받자고 주장한 거지. 이게 바로 문제의식인 거야. 통상계화론은 본받는 나라만 바뀐 거나 다름없어. 서양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19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청나라보다 서양이 더 발전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단 말이지.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는 등 서양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통상계화론자들은 이럴 때가 아니다. 북학파와 마찬가지로 북학파는 청나라였지만 이제 시절이 바뀌었으므로 청나라가 아니고 서양을 본받아야 된다. 부정하지만 말고 발전한 걸 본받을 생각을 하자. 이게 통상계화론인 거지. 그래서 북학파에서 통상계화론으로 변했는데 가장 발전한 나라를 본받자라는 건 같아. 근데 발전한 나라가 달라진 거야. 북학파가 활동하던 18세기에는 청나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청나라를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통상계화론이 활동하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양이 가장 발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서양을 못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 밑을 보면은 통상계화론자들은 아편전쟁 이후 이어진 청의 개항과 양문동 등을 목격하면서, 양문동은 저번에 배웠지.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청나라가 시행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통상계화론자들이 봤을 땐 천하의 청나라도 어쨌든 서양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서구 여강의 위협 속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서양과 접촉했던 청나라에서 책을 들여 뭐 해곡도지라든지 영환지락이라든지, 이것은 해곡도지는 세계 정세를 정리해 놓은 책이고, 우리나라 당시 세계 정세 잘 몰랐으니까 특히 서양의 정세를 알아야겠지. 뭐 영국과 프랑스가 뭐 사이가 어떻고, 뭐 러시아와
뭐 영국 프랑스가 뭐 전쟁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있단 말이에요. 영한지략은 세계의 지리를 정리해 놓은 책이야.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서양의 지리와 역사,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보니까 서양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서양 통상계화론자들은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통상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통상계화론자들은 면면을 보면 박규수는 그래도 양반인데 오경석, 유홍기는 중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박규수 빼고는 오경석, 유홍기는 신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가서 자신의 통상계화론을 펼칠 수 없겠지. 근데 이 통상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같은 사람들은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위 관료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계화파에 소속된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은 통상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계화파가 되었고, 이들은 정부의 계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통상계화론자들은 당시 상황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워낙에 거세게 펼쳐지던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박규수를 제외하고, 박규수는 그래도 고위관직까지 올라가. 근데 혼자서 뭐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오경석, 유흥기 같은 경우에는 중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의 막 핵심 관료가 돼서 자기가 직접 추진을 못해.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계화파 세대가 되면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명문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각종 계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통리기무화문을 만든다든지 별기군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도대체 일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궁금해갖고 뭐 계속 사절단을 파견한단 말이야.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맺자마자 보냈어. 2차 수신사 1888년에 80년에 파견했어. 조사시켰다. 이렇게 파견한단 말이야. 일본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계화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그지? 시각도 있는 거지, 그지? 하지만 우리도 가능하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그래서 어쨌든 계화파의 주도로 계화 정책이 추진이 돼. 아직 온건 급진으로 안 갈라진 것 같아.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래서 개항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1차 수신사를 파견한 이후 4년 만에야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2차 수신사를 파견했다. 2차 수신사는 그래서 어떻게 파견했냐면 몰래 파견했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을 못했어. 막 부산에 막 내려가라 첩보 영화 찍듯이.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개화에 대한 반대가, 개항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지. 어찌됐건 2차 수신사로 보내고 나중에 보듯이 조사시켰다. 이 세 개의 사절단은 일본에 파견이 된 거야. 가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온 거지. 그걸 참고로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 이어 정부는 관제를 개편하여 개화 업무를 총괄할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걸 통괄하는 기구가 새롭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어. 통리기무화문은 언제 없어지냐면
이모군란으로 폐지한다. 이 내용은 이모군란 배울 때 또 나올 겁니다.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사물을 나누어 맡겨야 했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별기군을 창설하여 근대식 군대를 양성했다. 서양식 군대지. 일본인 교관을 데려왔어. 자, 그리고 군제를 개편하여 기존의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하였다. 그래서 90군대의 불만은 좀 높아졌겠지. 자기네들을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구조조정이 되는 거니까. 실업자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별기군을 창설해서 얘네들을 우대하고 기존의 5형이 2형으로 축소되는 등 90군인들을 천대하는 문제는 이모군란과 연관이 나중에 된다. 자, 또한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서 1881년에 또 파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3차례나 사절단을 보낸 거지. 얘네들 뭐 하고 있나 많이 궁금했던 거야. 각부의 사무 및 세관, 군사에 대한 일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하였다. 청해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김윤식은 나중에 온건계아파가 되지. 온건계아파가 청나라 사이가 좀 좋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갔던 거야. 그래서 영선사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파견이 된 거지.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왜? 이런 거밖에 못 배우는 거야. 청나라 가서는. 청나라는 당시에 양무운동을 하니까. 일본은 서양의 제도까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는 각 부의 사무 및 제도를 공부해 오는 거지. 근데 청나라에는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연구하는 거지. 자, 그랬는데 이 계아파가 주도해서 이렇게 통립기무화문도 했는데 계아파가 분열이 돼 버렸다. 뭐랑 뭐로 나뉘어지는 거야? 급진계아파와 온건계아파로 나뉘어진다. 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 청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개화의 속도의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개화파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 개화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는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더 심해졌겠죠. 두 번째,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강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개화파들 사이에서도 지금 청나라 간섭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두 번째, 개화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개화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 어떤 속도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게 의견 충돌로 끝나지 않고 정파가 갈라지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급진계아파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급진계아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청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개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첫 번째, 청나라와의 관계는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청을 부정하는 거지. 그리고 누구를 본받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라는 거지. 그래서 개화의 속도와 방법은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선, 그리고 기술의 사상과 제도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급진계아파의 생각인 거지. 자, 그런데 그 주요 인물은 김옥균과 박영효 같은 사람이 주요 인물인 거야. 자, 반면 김홍집, 김윤식 등의 온건계아파는 청의 내정 간섭을 인정한다 이거야. 청나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개화를 추진했다. 이들은 청의 양문운동을 본받아 기존의 사회제도와 문화를 유지하는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동도서기론을 주장하는 거지. 동도서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의 제도는 하나도 안 바꾸고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제도, 사회, 문화는 유지하자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중국에서는 중체서용을 얘기하는데, 중체서용은 양문동의 근거가 되지.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에서 제기된 화원양제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주장인데, 일본에서 화원양제는 정치적인 주장으로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일본은 제도까지 싹 바꿨잖아. 그래서 일본의 화원양제는 거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흔적이 남아있어. 일본식과 뭐 외국식을 뭐 섞는 정도로, 뭐 카레, 원래 서양에서 카레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카레를 밥에 비벼 먹는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동도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도사상 문화는 동양 것을 쓰고, 군사와 기술, 산업 같은 물질적인 것은 서양 걸 쓰자는 거야. 이게 동도석이지. 중국에선, 일본에선 같은 이야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동도서기론적 입장이 나타난 게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들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겨서 멀리해야 되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롭다. 그러니까 뭐야? 종교는 못 받아들여, 문화는 못 받아들여, 사상은 우리가 더 우월해. 하지만 기계는 우월하니까 기계는 받아들이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서양의 문물은 수용하되 조선의 체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사상과 제도는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걸 동도서기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겠지, 그치? 당시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거야.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